41세 한국인 여행작가 남성이 동아시아의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여성 마을인 서원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여성들의 부탁으로 그녀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현대 18명의 여성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면서 생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여름의 햇볕이 내리쬐는 동아시아 강원 지역 남들이 찾기 어렵고 미디어에는 나오지 않는 그곳에 서원마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외진 마을이 있다고 했다. 루머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였지만 40대 여행작가로 일하는 박준서에게는 묘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동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관련 책과 기사를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왔다. 외국에선 개척 정신 넘치는 여행가로 불렸으나 정작 본인은 먹고 살기 위해 발품 파는 직업일 뿐이라 자주하곤 했다. 최근 들어 강원 지역의 산악지나 평야 주변, 국경지대 등 오지 취재를 하며 일반 관광책엔 나오지 않는 민간 풍습을 파헤치는 데 흥미를 느끼던 그는 서원마을이란 키워드를 접하고 깊이 끌렸다. 전에 듣기로 한 시골 지역에서 남성들이 거의 전멸했거나 떠나버려 여성들만 모여 산다는 것이었다. 일부는 거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며 외지 남자를 데려오면 모두와 결혼한다는 황당한 소문도 흘러나왔다. 사실 준서는 이런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니었다. 아마 여성 비율이 높은 소수민족 마을 정도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 정체가 궁금했고 책으로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진짜 그런 마을이 존재한다면 인권 문제나 문화적 관점에서 대단히 흥미롭겠지. 수도를 거쳐 내륙 도시로 이동한 뒤 다시 장거리 버스와 승합차를 갈아타며 며칠간 남동쪽 산악 지역을 향해 들어갔다. 중간중간 만나는 현지인에게 서원마을에 대해 물으면 어떤 이는 들어봤다 하고 어떤 이는 그런 데가 어디냐며 코웃음 쳤다. 그러다 우연히 작은 여관에서 만난 노인에게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 그 마을은 수도보다 훨씬 남쪽 강원 지역 깊숙이 있어 예로부터 서원마을이라 불려 일제시대나 전쟁 정치 혼란 속에서 남성들이 다 죽거나 떠나서 여성들만 지내게 됐다고 전에 듣긴 했소. 준서는 그 말에 확신을 얻었다. 분명 찾아가 보자. 그리고 노인이 알려준 대로 더 깊은 오지를 향해 떠났다. 길은 점점 나빠졌고 언덕과 산비탈을 넘어야 했다. 하루 이틀 걸어 들어가는 지역이라니 최소한 짐 정리와 식량 준비가 필수였다. 장기 체류에 대비해 텐트와 간이, 취사도구, 녹화 장비도 갖췄다. 결국 산 하나를 넘어 계곡을 따라가는 중 헐벗은 길 저쪽에 몇 채의 집이 보였다. 이것이 서원마을일까? 준서는 흥분했다. 가까이 가니 대략 40보 5의 가구 정도 돼 보이는 소규모 마을이 나타났다. 흑입벽돌로 지은 고옥이 많았고 전기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들어오는 듯했다. 그가 골목을 기웃거리자 머리에 천을 두른 중년 여성이 나타나 현지어로 네 저리 쭈어머 하고 물었다. 준서는 서툰 현지어로 지나가던 여행작가다. 이 마을이 궁금해서 왔다 라고 답했다. 여성이 그를 의심스럽게 보다가 갑자기 옆 사람을 부르더니 속삭였다. 곧 몇 명의 다른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준서가 살펴보니 정말 이 마을에선 여성만 눈에 띄었다. 남자는 어린아이나 노인조차 보이지 않았다. 혹시 집 안에 숨어있나 그는 내심 정말 소문대로 남성은 거의 없나 하고 흥미를 느꼈다. 여성들은 그에게 적대보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결국 한 젊은 여성이 점잖은 미소로 나를 따라와요 라고 손짓했다. 준서는 셔셔라 다 답하며 그 뒤를 따랐다. 마을 중심부 비슷한 곳으로 가자. 약간 큰 기와집이 있었고 그 안에 마을 대표 격인 여성이 나타났다. 나이는 60대쯤 되어 보였고 이름은 진영이라 했다. 준서가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작가 박준서이고 동아시아 오지를 취재 중입니다. 혹시 괜찮다면 이 마을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요. 라 말하자 진영이 빙긋 웃었다. 이곳에 왜 온 거죠? 여긴 서원마을이라 불리긴 하지만 외부와 교류를 극도로 꺼려왔어요.
이유가 있답니다. 준서는 바로 그 사연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을이 정말 남성이 거의 없는 곳인지 왜 그런지, 여성들 생활이 어떠한지라고 솔직히 밝혔다. 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만약 우리 사정에 공감해주고 우리를 존중한다면 취재를 허락하겠다. 다만 여러 규칙이 있으니 지켜줬으면 좋겠다. 준서는 기쁜 마음으로 네 물론입니다 라고 답했다. 진영과 몇몇 여성 대표가 준서를 작은 사랑방으로 안내했고 간단한 차와 전병을 내왔다. 그곳에서 왜 이 마을에 남성이 거의 없는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오갔다. 진영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여기는 옛날부터 남자들이 전쟁이나 정치 혼란 때 징집되거나 학살당했고 근대 혼란 시절엔 지식인이나 반체제라고 몰려 남자들이 많이 처형됐소. 이후 개혁 시절엔 일자리 찾으러 도시로 떠나 정착해 돌아오지 않았지. 결국 남은 여성들이 마을을 지켜왔어요. 세상은 우릴 서원 마을이라 부르지만 실상 우린 그냥 여성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준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럼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또 다른 여성이 답했다. 가끔 외부 남자가 들어오면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일부 다처제가 불법이라 해도 여기선 남자 한 명이 여러 여성을 책임지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허용됐어요. 떠돌이 남성이 잠깐 들러서 아이만 남기고 떠난 사례도 있고 불행히도 요즘은 그런 방문도 거의 없어요. 그 말의 준서는 여성들이 자유로 남성 없이 살겠다는 게 아니구나. 오랫동안 남성이 자이든 타이든 사라져서 구조적으로 여성이 홀로 된 상태구나 라고 깨달았다. 진영은 덧붙였다. 우리 마을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모여 있지만 남성이 없어 출산이나 가정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이대로면 수십 년 후 맥이 끊길 거야. 준서는 정말 이건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사회적 고민거리다 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이 마을에 남성으로 들어온 자신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준서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여성들과 인터뷰했다. 여성들은 낯선 외국인 남성을 처음 보듯 신기해했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주었다. 다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어딘가 기대감 같은 감정이 엿보였다. 그를 보며 수군대는 말도 들려왔다. 준서는 그걸 확인하려 하진 않았지만 예감이 이상하게 들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뭔가 바라는 건가? 여성들에게서 듣는 사연들은 애절했다. 예컨대 30대 초반의 해리는 나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남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생 살다가 아이 없이 늙어갈 생각을 하면 우울하죠. 도시로 나갈까 싶어도 학교 교육을 별로 못 받아 외지 생활이 두려워요. 라고 말해 주었다. 준서는 카메라에 그녀의 목소리를 담으며 마음이 울렸다. 어떤 40대 여성 소민은 한 번 도시에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날 버리고 도망가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마을이 좋긴 한데 남자가 없으니 가족을 꾸릴 수가 없어. 라며 눈물을 훔쳤다. 준서는 민망하게 미안하다며 달랬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같은 남자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 한마디가 괜히 묘한 떨림을 주었다. 이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마을을 도는 사이 준서는 낯선 풍습의 흔적을 발견했다. 어떤 집에 남자 한 명과 여러 여성이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준서가 이건 누군가요? 라고 묻자 집 주인이 옛날 옆 마을에서 온 남자와 이 집 딸들이 함께 살았던 사진이에요. 남자가 여러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몇 해 뒤에 사고로 죽었죠. 하고 설명했다. 그럼 실제로 한 남성과 여러 여성이 동거하며 출산하는 일부 다처제가 이 마을에 존재했었다는 증거네 준서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더군다나 이건 현대법제와 어긋남에도 이 오지마을에서는 유효한 관습인 것 같았다. 또 다른 여성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도 한 남자가 25명 여성과 함께 살았다. 하라는 전설을 전했다. 준서는 믿기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얘기였다. 그럼 이제 남자가 한 명 오면 여러 명과 혼인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라고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
과연 이 마을이 지닌 독특한 관습이란 게 남성 한 명이 여러 여성과 이루는 가정. 준서는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마음 한편이 묘하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젊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호감 섞인 눈빛을 보내는 것도 은근 느껴졌기에 불길한 듯 설레는 감정이 공존했다. 마을에서 사흘 지내자 진영이 준서를 불렀다. 자, 날 따라와요. 우리 젊은 여성들 중 몇 명이 당신과 대화를 원해요. 준서가 따라가니 마을 한편의 큰 마당에 15명의 여성이 모여 있었다. 연령대는 대략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골고루 얼굴, 생김새는 다르지만 다들 농촌 특유의 건강함을 지니고 있었다. 진영이 소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혼 혹은 홀로 된 상태로 아이가 없는 분들 너를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다고 해 준서는 떨렸다 나를 왜? 진영은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답했다. 당신은 이 마을에 오랜만에 들어온 젊은 남자니까 그리고 인권과 문화 취재를 한다지. 이들에게도 중요한 기회일 수 있어 15명은 각각 자기소개를 했다. 예컨대 27세. 예나는 도시에서 잠깐 일하다가 돌아온 인텔리 느낌. 32세 민주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도망쳐 이 마을에 정착한 이방인. 35세 소미는 앞서 인터뷰한 적 있는 도시 출신 남편이 떠났다는 여자 25세 하영은 활달하고 장난스러운 소녀 같은 성격 이하 여러 명이 있었다. 이들은 과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생기있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사별이나 이혼 혹은 혼인 경험이 짧았으나 공식 기록엔 없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현재 이 마을에선 남편 없이 홀로 살다가 한 마을에서 협력하며 지내는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전 박준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고 이곳 문화를 기록하고자 15명 모두 반갑게 맞으며 우리 이야기 들어줄 거죠? 궁금한 게 많다. 하하니 뭐든 물어봐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동시에 짙은 호기심과 희망, 어린 시선이 번뜩였다. 진영은 자리를 비워주고 준서와 15명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각자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자가 없어 불가능했다든지 타지에서 사별 혹은 별거 후 돌아왔는데 이 마을 말고 갈 곳이 없다든지 도시로 나가면 차별받거나 잘 정착 못해서 선택지가 없다는 등 한마디로 이 마을이 여성에게 마지막 안전지대 같은 의미였다. 그중 예나는 도시에서 대학을 조금 다녔는데 경제적 문제로 중퇴했어요. 여기 와서 생활하지만 장래가 막막했죠.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남자가 한 명도 없으니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니 정말 반가워요. 라며 수줍게 웃었다. 민주는 내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솔직히 이제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우리 전통에 따르면 남편 한 명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하고 말을 흐렸다 준서는 깜짝 놀라 가슴이 쿵쾅거리며 이들은 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거지.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떨렸다. 이들은 결국 돌려 말하지만 우린 너와 결혼하거나 최소한 아이를 낳고 싶다. 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특정 관습적 이유나 현실적 이유, 번식과 가문 유지로 외부 남성 중 적합한 이가 오면 여러 명이 함께 그를 남편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선 옛날부터 일부 다처제가 남성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됐다 준서는 순간 입이 바싹 말랐다.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15명 모두 애타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부디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라는 무언의 압박이 감돌았다. 취재를 계속해야 하는 준서에게 이 일은 엄청난 고민거리였다. 본래 다큐를 위해 15주 정도만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아이를 낳아주길까지 기대하는 상황이라니 게다가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 15명 상식적으로 불가능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마을 관습상 가능한 시나리오고 여성들도 전혀 이상이 여기지 않았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15명과 동시에 가정을 이루지? 준서는 고민했다.
혹시 15명을 받아들이면 되나 싶었지만 이 마을은 한 남성이 여러 명과 맺어도 좋다는 전통이 매우 자연스럽게 존재했다. 어떤 여성도 독점적으로 남편을 갖겠다는 생각보다는 마을 전체가 협력적으로 남성을 공유하는 느낌이었다. 정작 준서 본인은 윤리적 기준과 법적 문제도 떠올랐다. 한국이나 현지법, 어디서도 일부 다처제는 불법인이 걸리면 큰일이다 하지만 이 오지 마을에선 공식 서류 없이 공동 혼인식 비슷한 의식으로 묵인할 수 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책임은 이렇듯 갈등이 심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 묘한 설렘이 피어났다. 진짜 이런 일이 현실일 수 있나 여기가 동화 속 세상인가 심지어 15명 모두 각기 매력이 돋보였다. 도시적 세련미는 없지만 순박하고 강인하며 때론 아름다운 미소로 자신을 바라봐준다. 이런 경험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며칠 후 큰 폭풍우가 불어닥쳤다. 이 마을이 산속에 있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나 침수 우려가 있었다. 밤사이 폭우로 가을물이 넘쳤고 일부 집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은 비상대피를 시도했지만 연로한 여성이나 아이가 많아 혼란이 컸다. 남자가 없으니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산사태를 막을 대비가 약했다. 이때 준서가 앞장서 농촌에서 익힌 약간의 생존수를 발휘했다. 불안정한 옹벽을 지지하고 대피로를 확보하며 노약자를 옮기는 일을 주도했다. 16명. 젊은 여성들도 열심히 함께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남성의 기동력이 도움이 됐다. 준서는 밤새 빗속에서 마을 사람을 구해내고 빠지는 가축과 아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사투했다. 폭우가 잦아든 새벽 어느 집이 부분적으로 무너졌으나 인명 피해는 막았다. 주민들은 준서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15명도 당신 아니었으면 더 큰 피해가 났을 거야. 라며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았다. 이 영웅 같은 모습이 여성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동시에 준서도 함께 협력해 위기를 넘긴 그들과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게 됐다. 이제 마을에서도 그리고 15명 여성들 사이에서도 박준서를 우리 공동 남편으로 삼자라는 합의가 은연중에 형성됐다. 준서 자신도 폭우 사건을 겪으며 이들과 한 가족이 된 듯한 소속감을 느꼈고 이미 정서적 유대가 커져 있었다. 더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일까? 떠나면 이들이 또 남성 없이 힘들게 살 거고 아이를 낳을 기회를 박탈당할지도. 그날 밤 준서는 진영과 15명의 여성을 모아놓고 자신도 마음을 밝혔다. 사실 저는 한국인이라 일부 다처제가 불법이고 돌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 마음은 여러분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정말 저와 결혼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습니다. 모두 환호했고 15명은 눈물을 글썽이며 드디어 우리가 남편을 갖게 되다니 라며 기뻐했다. 진영도 박수를 치며 환영에 이제 부디 잘 살 길이라 축복했다. 준서는 이렇게 결혼을 선언하나 혼란스러우면서도 맹세했다 절대 무책임하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을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게요. 며칠 뒤 마을 전통에 따른 혼례식이 열렸다. 공식적으로 로열 탐범명 여성과 한 남자가 공동 혼인을 올리는 의식이었다. 현지식이나 전형적 의례가 아니고 이 지역 고유 풍습에 기반한 소박한 행사였다. 마을 광장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과 술꽃 장식을 준비했다. 여성들은 각기색의 전통 의상을 입고 머리에 장식을 했다. 준서도 간단한 전통 복장을 빌려 입었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춤과 노래로 축하했다. 진영이 주례처럼 나서 박준서와 15명 신부의 혼인을 선포한다. 서로 믿고 협력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리라고 선언했다. 16명이 줄지어 준서 옆에 선 장면은 장관이었다. 각자 짧은 맹세를 하고 준서는 차례차례 손을 맞잡으며 잘 부탁합니다 라고 절을 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웃으며 춤췄다. 잔치가 밤새 계속되며 술과 음식 음악이 떠나지 않았다. 준서는 환희와 동시에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15명의 신부가 걱정 말아요. 우리도 서로 도와며 살 거니까요. 라며 다독였다. 이 독특한 다원혼 의식이 끝난 뒤 그는 공식적으로 이 마을의 남편이자 가족이 된 셈이었다. 당연히 이 홀레우 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준서가 15명 아내와 차례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대단히 낯설다. 그러나 마을 관습상 당연한 일이었다. 여성들끼리 질투심을 최소화하고 협력해서 남편과 함께 지내는 시스템이 전통으로 굳어 있었다. 첫날 밤부터 모두가 다 한 방에 몰려드는 건 아니었다. 보통은 한 명씩 번갈아 남편과 지내는 방식이지만 처음이니 다 같이 모여 축하하며 웃고 떠들었다. 준서가 괜히 쑥스러워하자 아내들은 너무 긴장 말아요. 우리도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조금씩 알아가면 돼요. 라고 부드럽게 이끌었다. 새벽까지 이어진 축제가 끝나고 준서는 결국 한두 명과만 함께 밤을 보냈고 나머지는 다른 방에서 쉬었다. 이미 다 혼인을 올렸으니 조만간 순번을 정해가며 함께 하겠지 굳이. 격한 스킨십이 아니어도 이들은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다. 준서는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15인 아내와 1인 남편의 가정생활은 준서 입장에선 엄청난 변화였다. 아침에 눈 뜨면 이미 몇 명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또 몇 명은 빨래나 청소 농사일을 준비한다. 준서는 그중 무엇을 도와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내들은 오래 지내다 보면 알아서 자신 역할이 생긴다. 너무 부담 갖지 말라 고 웃었다. 대부분 아내들은 각기 취향과 성격이 달라 옷차림이나 생활습관, 음식, 취향이 조금씩 달랐다. 준서는 모든 걸 맞춰주려다 혼돈에 빠졌지만 아내들끼리도 너무 그를 괴롭히지 말자 라며 양보하고 조율했다. 정말 완벽한 협업 체계였다. 결과적으로 큰 갈등 없이 평온한 일상이 굴러갔다. 반일 가축 돌보기, 수공예, 집안일 여러 작업이 분업화되었고 준서는 막중한 육체노동이나 마을 외부와의 소통교역 업무를 맡았다. 아내들이 도시로 갈 수 없을 땐 준서가 대신 나가 필요한 물자나 정보약품을 구해왔다. 이런 남편 역할을 잘 해내자 아내들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했다. 결혼 후 몇 달 여성들 중 일부가 준서와 관계를 맺었고 점차 임신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흥분했다. 서원마을에 드디어 대대적인 아기 탄생이 이루어지려 하는 것이다. 초반에는 7명이 임신이 확실시됐고 나중엔 10명, 12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15명 중 1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한 명은 착상이 안 된 것 같았다. 준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나 아이 아버지가 되는 건가 라며 꿈 같은 표정을 지었다. 14명 아내가 임신 중이라니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지만 여기선 축복이었다. 아내들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뱃속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준서와 함께 미래를 상상했다. 이제 우린 진정한 가족이 됐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마을이 다시 활기를 띠겠죠. 물론 육아 부담과 산모 돌봄이 엄청날 텐데 이 마을에는 이미 협업 전통이 있어서 집단 보육과 산모 지원이 잘 이루어질 터였다. 준서는 그래도 한 명이 아닌 14명의 임신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내들은 우리가 서로 도우면 돼. 당신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라고 위로했다. 동시에 준서는 이 마을 인권 문제, 여성 주도의 독특한 생활, 양식 남성 부족의 배경 등을 다큐멘터리 자료로 충실히 기록했다. 이제 영상과 사진 인터뷰는 꽤 쌓였다. 편집해 세상에 알리면 꽤 충격적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동아시아 오지에 이런 일부다처 마을이 존재하고 외국 남성이 그들과 결혼해 집단 임신을 시켰다. 이건 그야말로 폭탄급 소식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걸 무턱대고 공개하면 당국이 달려와 마을을 해체해버릴지도 모른다. 아내들과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 준서는 고민 끝에 다큐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 남성 없는 서원마을의 존재를 소개하되 자기가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기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이로써
준서가 본래 여행작가로서 쓰려던 기사도 자극적인 내용을 빼고 소수민족 여성들의 자립과 생활상, 그리고 남성 부족이 빚어낸 여성 연대 정도로 포장했다. 독자들은 아, 이런 것이 있다니 정도로만 알게 될 터였다. 한편 실제로는 자신이 그곳 남편으로 정착하여 아이를 낳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원 마을이 부흥하니 주변 농촌 마을도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엔 남성들이 하도 없는 곳이라 무시당했는데 요즘은 자급자족력도 올라가고 준서를 통한 교류로 외부자도 들어오니 마을이 발전 중이다. 여기저기 몰래 시세 많은 이들도 있었다. 저 남자는 대체 뭔데? 16명과 결혼까지 일부 남성은 부러움과 질투로 이 마을을 견제한다. 하지만 마을이 단단히 대응하고 준서가 딱히 외부인에 적대하지 않으니 큰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인근 마을 젊은 남성이 우리도 저 마을로 들어가면 여성을 만날 수 있나? 하라고 기웃거리기도 했다. 서원 마을 측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성들은 새 남자를 원치 않는다고 일정선을 그었다. 아내들은 준서 한 명으로 충분해 라는 태도를 보였다. 왜냐면 하나의 남편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이미 형성됐고 새 남자가 와도 구조가 복잡해질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준서가 사실상 유일한 남편으로 마을을 이끄는 형태가 굳어지고 있었다. 약 11개월 후 안 14명 중 차례대로 진통이 왔다. 마을은 출산 준비로 분주했다. 상상해보라. 한 명도 아닌 14명 산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다니 신생아 수가 단숨에 13명 이상 증가하는 기적의 순간 산모들의 체력과 안전이 우려됐지만 다행히도 마을 전통적 산파 기법 그리고 준서가 도시에서 구해온 응급의약품 등을 활용해 큰 문제 없이 순탄히 진행됐다. 단 한 명이 출산 중 위기가 왔으나 결국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했다. 마을은 대환희에 휩싸였다. 이렇게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다니 여성들은 울고 웃으며 아기들을 품에 안았다. 준서는 정신없었다. 새벽에도 진통소리가 들리고 낮에도 울음소리가 끝없이 들렸다. 한 주 사이에 아이들이 우르르 태어났다. 그 아기들 하나하나가 준서의 자식이었다. 아내들도 당신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살렸어. 라며 입맞춤과 눈물을 건넸다. 아이들 중 남아 여아가 반반쯤 나와 더욱 균형 잡힌 인구 구성이 예고되었다. 본래 여자만 넘치던 마을이 이제 남자아이도 늘어나 향후 몇십 년 후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준서는 감격하며 내가 한 번에 13명 아이의 아버지라니 평생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라고 탄식했다. 출산이 끝난 뒤 본격 육아 시기가 시작됐다. 한꺼번에 여러 아내가 산후 회복을 해야 하니 집안일이 폭증한다. 그러나 16명 아내 중 일부는 비교적 몸이 괜찮아. 다른 사람 산후조리를 돕고 아기들은 공동으로 돌본다. 준서도 기저귀 갈고 아기를 안아 재우는 등 땀을 흘린다. 평생 이런 대규모 육아는 상상도 못했지만 막상 몸이 움직인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이는 분위기다. 아이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리고 수유 시간이 되면 마을 여성들이 서로 교대하며 젖을 물리거나 이유식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준서는 정말 대가족이란 이런 건가? 라며 놀란다. 여러 아내가 있으니 질투나 다툼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공동체 육아 정신이 강해 문제 없이 굴러간다. 사랑이 넘치는 광경이다. 신생아들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 준서가 도시와 연결해 소아과 의사를 초청하거나 백신 접종을 지원받으면서 전염병 위험을 줄였다. 아내들도 마음이 놓였고 아이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준서가 다짐했다. 내가 평생 이 마을 아이들 아내들을 지킬 거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 결심에 아내들은 고마워요. 우린 당신만 믿고 또 서로 믿고 의지해요. 라며 미소 지었다. 그 무렵 준서는 아이들 150일쯤 자신이 촬영한 다큐 일부를 간단히 편집해 한국에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은 동아시아 오지 서원 마을의 풍습과 역사 정도만 담았고 자신이 남편이 되었다거나 15명과 결혼을 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영상 속에는 남성 없는 마을 풍경과 인터뷰 전통 생활 모습이 담겼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7세) 북한 여군이 국경을 넘어 탈북 후에 남한 시골 마을에 불시착하여 한 노인을 만나 넷쌍둥이를 출산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깜깜한 새벽, 먼동이 트지 않은 어둠 속에서 박은희는 숨을 고르며 강둑에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경 북쪽,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은 혹독한 추위와 삼엄한 경비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녀는 겨울 코트를 형체만 남긴 채 걸치고 군에서 지급받았던 낡은 군화를 질질 끌었습니다. 어쩌면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탈출을 위해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북한군 내에서 헌병 업무를 보조하던 은희미는 직속 상관들의 지독한 가혹행위와 폭언, 그리고 끊임없는 성적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몰래 감시를 피하여 근처 부대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고 있는 동료 한 명이 뒷거래하던 것을 듣게 되었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에 옮겨 국경지대를 탈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위에 입이 얼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살아서 나가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얼어붙은 국경의 강을 건너기 위해 그녀는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얼음장 밑으로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얻은 용기가 차라리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심정이었죠.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기억한 끝에 다행히 총성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바람을 뚫고 그녀는 간신히 중국 땅으로 넘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불법 국자의 신분으로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장악하는 인신매매 조직이나 브로커들에게 잡히는 것은 곧 지옥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내고 몰래 트럭 짐칸에 숨어 몇 날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때론 배를 타고 때론 버스를 타고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운조차 언제 사라질지 몰랐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상황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 남한에만 도착하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짧은 인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망이 그녀를 무모할 정도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동남아 쪽으로 우회하는 탈북 루트가 펼쳐졌습니다.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때론 스스로 발로 뛰며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국경을 한 번 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쳐 남한까지 가는 건 목숨을 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중에 배가 고프면 길가에서 버려진 음식물을 주워 먹고 잠잘 곳이 없으면 컨테이너 뒤나 폐건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이나 단속을 피해 매번 노심초사였는데 식욕이 없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설마 임신인가? 은희의 머릿속에 스치기 했으나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습니다. 북한군 내에서 당했던 끔찍한 폭행과 성적 학대가 떠오르며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차라리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가끔 울렁임이 더 심해져 한밤중에 토사물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갈 수도 약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감정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걸까? 남한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으면 어쩌지? 온갖 무거운 상념이 씻기지 않는 피로와 함께 쌓여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동남아 모국경을 지나 결국 남한행 비행기에 몰래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위조 서류가 통할지, 공항에서 걸리지 않을지 모든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한국 땅에 내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박은희는 나만의 첫 발을 디딘 날을 새로운 생일로 여기게 됩니다. 박은희가 남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어진 건 정부의 신문과 신분 확인 절차였습니다. 대공의 여부, 첩보 가능성 등등을 점검해야 했고 그녀는 이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간첩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자 합동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원에 들어가서도 그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게 금방 드러났습니다. 이미 임신 상태가 확실해 보였고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겹쳐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은하예는 인천 시내 한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의사는 깜짝 놀란 눈치로 말했습니다. 박은희 씨, 혹시 쌍둥이 가족력이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은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긴장했습니다. 현재 초음파상으로 보이는 태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야 알겠지만 최소 3명 이상이 확인됩니다. 그 순간 은희는 뇌리에서 쿵하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쌍둥이라니. 게다가 3명 이상, 이후 다른 진단을 통해 밝혀진 결론은 바로 넷쌍둥이였습니다. 무려 4명의 아기가 그녀 뱃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은희는 너무 당황해 말을 잃었습니다. 기쁜 일이기보다는 공포심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이가 4명이라니 살아갈 미래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건강 상태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길고 위험한 탈북 과정을 거치며 과로와 기아 상태를 반복했고 심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영양 공급과 의료 케어가 시급했지만 하나원에 계속 머무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고위험 임신 판정을 내리고 안정적인 요양을 권했습니다. 때마침 하나원에서 글로벌 도시와 거리가 꽤 있는 은빛 마을이라는 곳에 신뢰할 만한 분이 계십니다. 작은 진료소와 함께 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부탁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은희는 도시의 빡빡한 환경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치료와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희 씨는 동의했고 며칠 뒤 그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강원도 깊숙한 곳, 외지인의 출입이 많지 않은 상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밭과 논이 고즈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은희를 맞아줄 보호시설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공식 시설이라기보다는 안정지원센터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운영자는 52세 여성 최영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은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안내받은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비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노란 지붕의 소박한 건물, 그 앞에 은빛 마을 안정지원센터라고 새겨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몸집이 다부진 중년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은희 씨죠? 와, 줘서 반가워요. 나는 여기 책임 맡고 있는 최영란이라고 해요. 마음씨 좋아 보이는 얼굴에 실실 웃음을 짓는 그녀가 두 손을 내밀어 은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은희는 작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환영 인사에 긴장이 살짝 풀렸습니다. 최영란은 은희를 센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제법 깔끔한 내부에는 작은 진료실과 상담실, 숙소를 겸한 방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직원이라 수가 적었지만 은희가 당분간 지낼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이 방을 쓰면 돼요. 혼자 쓰게 할 테니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 얘기해주고
최영란은 침대와 책상, 옷장 등이 있는 방을 보여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은희는 방에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 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지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얻은 평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란은 마을 주민 몇 명을 센터로 불렀습니다. 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67세 이상, 한약재나 민간요법에 밝고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인물, 정민호는 40입세로 마을 인근에서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는 남성 간호사, 의사 면허는 없지만 마을에서는 의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든든한 존재, 38세의 송태영은 은빛 마을이장, 주민들의 신뢰가 두터운 리더, 농사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최영란은 간단한 소개 자리를 만들며 은희 씨가 사실 임신 상태인데 무려 내 쌍둥이에요 하고 말하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내 쌍둥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영양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든 돕는 게 좋겠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보호와 치료를 논의했습니다. 은희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쭈뼛거리며 혹시나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빛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여기 온 걸 환영하오. 뭐 곧 동네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지내요. 라고 송태영 이장이 말해 주었고 정민호도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 주세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차츰차츰 마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최영란이 운영하는 안정지원센터는 탈북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일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은빛 마을은 외지인에게 폐쇄적이지 않고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인근 대도시까지 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자주 왕래는 힘들지만 그래도 적막감보다는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커다란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당했던 폭력의 기억, 탈북 과정에서 맞닥뜨린 죽음의 문턱,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 거기에 내 쌍둥이라는 현실까지 겹치자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릴 만큼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비명을 지르는 은희를 최영란이 달래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여긴 안전해, 걱정 말고 자 하고 등을 토닥여주면 그제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런 식으로 뒤척이다 보니 은희도 최영란도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은희는 점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민폐만 끼칠까?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몰래 센터를 빠져나가려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다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 마을 어귀를 보니 온통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한 발도 더 못 나가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디로 가겠어? 내가 갈 곳도 없는데. 그런 은희를 발견한 건 인근 밭에서 농사 준비를 하고 있던 62세 남성인 윤상철이었습니다. 어이쿠, 아가씨, 새벽에 여긴 어쩐 일이요? 은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윤상철은 곱상한 외모와는 거리가 먼 투박한 농부였지만 부드러운 눈빛을 지녔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울고 산책하나? 별일 없지? 은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윤상철은 젖은 눈을 보며 살포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왔으면 우린 식구나 마찬가지요. 마음 무거우면 언제든 말해도 돼. 내가 나이는 많아도 들어줄 줄은 아네. 뜻밖의 따뜻함에 은희는 더 크게 울컥했습니다.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전혀 경계심 없이 손을 내미는 농부의 모습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은 괜찮다며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고 뱃속에 아가들 있으니 좋은 공기 많이 쐬고 몸 챙겨야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동안 은희는
그의 말없이 전해지는 온기에 마음이 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은희의 임신은 여전히 고위험 다태아 임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넷쌍둥이인데다 산모의 체력과 영양 상태가 기준치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은희는 겁부터 났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낯선 의료진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최영란은 마을 사람들과 상의했습니다. 은희 씨를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최선인가요? 여긴 시골이라 큰 종합병원도 1시간 넘게 걸려야 하는데 송태영 이장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가까운 건 아니잖소. 근데 도시로 가면 은하이 씨가 또 제대로 적응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정민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왕진을 부탁하면 어떨까요? 물론 응급 상황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검사와 영양주사는 일정 부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마을에 자주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떻게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아라는 35세 산부인과 간호사가 주 3회 정도 은빛 마을에 왕진을 오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정아는 원래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매주 며칠은 휴무일이 있어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은희의 사정을 듣고 나서 작은 봉사 정신도 발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첫 왕진날, 이정아가 초음파 기기를 가니 형태로 가져와 은희를 진찰했습니다. 네 아기가 아직은 작지만 모두 생존해 있고 심장 박동도 정상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산모의 영양 상태예요. 집중적으로 보충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체중도 낮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정가의 말에 은희는 만견자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단백 고칼로리 식사를 꼭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철분제, 종합 비타민, 엽산, 다태아를 위한 추가 영양제까지 가능한 한 챙겨야 해요. 최영란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식단 신경 쓸게요. 여기 마을은 농산물이 좋으니까 신선한 채소와 달걀, 고기류 등등을 최대한 구해서 먹입시다. 은희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들 고생하시고. 그러자 송태영 이장은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우리가 다 함께 도와야지라고 따뜻이 웃어줬습니다. 은빛 마을은 소규모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구가 꽤 있었습니다. 은희의 사정을 들은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란이라도 좀 드리겠다. 돼지고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는 식으로 후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마을 안팎에서 모인 식재료들이 안정지원센터의 부엌으로 쇄도했습니다. 은희가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본 날 너무 고마워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아가들 잘 낳아서 다 같이 떠들썩하게 축하해보자고 하며 오히려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특히 김옥순 할머니는 임산부는 팥죽 같은 거 자주 먹으면 좋아. 내가 팥 농사도 조금 짓고 있으니까 수시로 끓여줄게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직접 재배한 허브와 곡물을 혼합해 끓여낸 비법차를 건네 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은희는 조금씩 체중을 늘려가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여전히 야간 불안증과 악몽은 이어졌지만 낮 동안 마을 주민들의 얼굴을 볼 때만큼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몸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은희는 낮 시간에 센터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니 가을빛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북한에서 보았던 황량한 논밭이 떠올랐습니다. 식량난으로 메말라 버린 땅,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아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 그 기억이 아련하게 겹쳐지면서 정말 다르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상철 아저씨가 반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은희를 발견하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은희 아가씨, 몸은 좀 어떠네?
차츰 나아지고 있어요.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좀 조용히 말하고 싶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혹시 미안하지만 내가 좀 물어봐도 되겠소? 북한에서 많이 힘들었어. 은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윤상철은 자신의 과거를 잠깐 꺼냈습니다. 내 막내 동생도 610대 북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지. 그래서 나는 북한 사정을 잘 모르지만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이니 별별 일이 다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결국 같은 민족인데 한반도에 분단이 온 비극을 다시금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일을 당했고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은희는 차마 모두 털어놓기 힘들었지만 가혹행위와 성범죄 피해를 간단하게 남아 암시했습니다. 윤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묻지도 동정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태도에 은희는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거 정말 대단한 거요. 이제부턴 편히 쉬면서 새 출발하면 돼. 아가들도 잘 키우고. 그 말에 은하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임신 중기가 지나 어느덧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은희는 갑자기 복통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뭉침이 임신부 특유의 통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횟수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마치 배 전체를 조이는 것 같은 통증이 새벽마다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밤중 은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듯 일어났고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잠들어 있던 최영란이 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배가? 이러다? 아기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죠? 눈물이 범벅이 된 은희는 숨이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최영란은 곧바로 정민호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민호는 8분 만에 센터로 달려왔습니다. 산모의 배를 천천히 만져보고 맥박과 혈압을 체크하니 안 좋네요. 당장 병원으로 이송합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센터에는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최영란이 차를 몰았고 정민호가 은희를 안심시키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깊은 밤 시골 도로를 달려 가까운 병원까지 가는 동안 은희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불안해서 헛소리까지 중얼거렸습니다. 나 괜히 탈북했다 봐요. 아기들까지 다 잘못되면 어쩌죠? 정민호는 괜찮아요. 우리 빨리 병원에 가고 있으니까 숨 크게 쉬어요라며 침착하게 달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진통 억제제와 수액을 투여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아이들의 심박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조산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몇 주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퇴원은 힘들어요.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은빛 마을로 온 이후 처음으로 대도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최영란과 정민호는 입원 수속과 필요한 물품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은희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거센 파도가 치듯 몰려드는 걱정에 지쳐 정신을 잃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의사는 멀리 움직이지 말고 최소한 3주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내 쌍둥이 임신이라 자궁의 무리가 심하거든요. 언제든 조산 가능성이 있으니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영란은 센터 업무도 있었지만 틈날 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은혜이를 챙겼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돌아가며 힘내라는 메시지와 간식을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은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장기 입원의 주기적인 검사와 약물 투여, 영양주사 등으로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라는 걸 알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저 돈 없어요.
북한에선 당연히 여기 와서 번 것도 없고 최영란이 위로했습니다. 국민의료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고위험 임신에 내 쌍둥이라 추가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무렵 은빛 마을 주민들은 은희 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즉석에서 시작했습니다. 송태영 이장이 주축이 되어 마을 공지에 우리 마을에 들어온 탈북민 한 분이 내 쌍둥이를 품고 있다. 지금 큰 수술과 치료비가 필요하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농협 통장에 곡물 판매 수익의 일부를 입금하는 한편 직접 모금함을 만들어 작은 성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전부 모이면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은희는 또 한란 울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꼭 제가 이 은혜를 갚을게요. 아기들 낳으면 꼭 갚겠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처음 느끼는 공동체의 힘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컸습니다. 아무리 마을 주민들이 도와준다 해도 내 쌍둥이 출산이 임박하면 제왕절개 등 대형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영란과 송태영 이장은 여러 복지단체나 지자체 지원 방안을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은빛 마을 안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언론사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궁리했습니다. 결국 지역신문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은빛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강원 깊은 산골에 들어온 탈북 여성, 내 쌍둥이 출산 위기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기자는 은희와 인터뷰를 원했지만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저 대중에 노출되는 거 무서워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나 제가 당했던 일들이 알려질까봐. 최영란이 기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기자는 최대한 신원을 보호하는 방으로 취재를 진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 일면에는 내 쌍둥이 임신한 탈북 여성, 도움 절실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서는 실명 대신 씨라는 가명과 은빛 마을이 아닌 강원 모처라 그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자체가 워낙 이색적이어서 꽤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곧 방송국과 인터넷 매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은빛 마을로는 후원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혹시나 자신의 과거가 더 깊이 파헤쳐지지 않을까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영란과 송태영 이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꼭 필요한 지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후원금 계좌를 공개하고 은희와 아이들이 안정을 찾으면 차후에 감사 인사를 공식적으로 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은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병원에서는 조기 진통 위험에 대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폐 성숙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4명의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댈 때마다 은혜에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자. 애들이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임신 35주 차에 접어들 즈음 의사들은 긴장했습니다. 보통 쌍둥이도 37주 전후로 일찍 낳는 경우가 많지만 내 쌍둥이는 더 위험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궁의 무리가 극도로 쌓인 상태라 조산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거의 병원 침대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수시로 초음파 검사를 받고 태아 심박수를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불안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은희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35주 조금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내 쌍둥이 출산은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질 만큼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침착하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최영란, 정민호를 비롯해 은빛 마을 주민 대표 몇 명도 병원에 모여 수술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아가들, 부디 무사히 태어나길 모두 입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긴장 끝에 수술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울음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곧 밖으로 나와 땀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4명 다 태어났어요. 아직 미숙아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산모도 잘 버텼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영란은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 쌍둥이라니. 세상에 정민호도 긴장해서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을 해냈네.